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글로벌 투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2% 증가하면서 3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도 둔화되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다우지수가 0.6% 하락, S&P 500 지수는 0.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6%라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은행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보였고 우리 시장 또한 이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서 오늘장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편출입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LX 일렉트릭이고요. 5G 규모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G 관련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정책 테마주를 선점해보자인데요.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MSCI 리밸런싱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MSCI 정기 변경 앞두고 있는데 새롭게 편입되고 편출될 종목에 관심이 쏠리면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급이 엇갈리면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미 시장 내 조금씩 움직여 왔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어지는 편출 종목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편입 종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취매 혹은 이제 그 공매도 등의 어떤 그 형태로 그 지수 내 편입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양상들이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서 조금씩 그 수급에 상반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되어지는 그런 종목군 100% 확실하게 그 종목들이 편출되어지고 편입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 내에 그 지수가 산정되는 기일은 이번 달 말일 11월 30일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아직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나 개인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취매나 공매도들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 인덱스를 그러니까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절대 담아놓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액티브 펀드 하면 종목을 추종을 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공격형 펀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펀드라 하면 수동적인 펀드인데 통상적으로 지수를 추종하게 되는. 근데 그 지수를 대표적으로 어떤 지수를 활용을 하느냐. 물론 코스피 200도 활용을 하고 코스닥 50, 코스닥 100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겠지만 글로벌 펀드라는 해외 외국인들의 펀드라는 점에서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지는 않고요. 대다수 MSCI 한국, MSCI 이머징 마켓 이런 상황들을 추종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MSCI에서 내일 새벽
새롭게 그 반기 조정에 따른 편출입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이번 달 말일 정도까지의 지수 편출입에 따라서 종목별 수급이 상당 부분 희비교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를 해두시고 그 관련 종목군들 예상되어지는 종목군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정말로 그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는지 편출이 되는지 이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MSCI 이머징 마켓 흔히들 MSCI E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MSCI EM 지수에 추정하는 그런 패시브 펀드의 글로벌 펀드의 자금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2,3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2,300조 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요. 우리나라 1년 총생산, 흔히들 GDP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8조 달러에서 1.9조 달러 정도. 이와 맞먹는 수치, 이를 조금 넘어서는 수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 자금 규모, 이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자금 규모는 약 73조 원이다. 이 추정하는 73조 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해서 약 한 145개 종목군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약 85% 정도 대표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에 대해서 그 염두에 두시고 이번 달 말일까지 수급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꼭 염두에 두시고 소위 말하는 알파 플레이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염두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MSCI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년에 4차례의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2월과 8월은 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11월 같은 경우에 5월과 11월 같은 경우는 반기 리뷰. 그렇게 되면서 종목군에 대한 어떤 그 편입 편출이 나타나게 된다. 편입 예상 종목은 통상적으로 패시브 펀드는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는 미리 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액티브 펀드 종목을 추종하는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아니면 테마군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 선취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정도부터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미리 조금씩 움직여왔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편출이 예상되어지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단순합니다. 신규 편입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1단계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액티브 자금들이 이를 예상하고 선취매를 해놓죠. 그리고 또 이어서 패시브 펀드가 종목들을 매수할 때 같이 액티브 자금도 동반 유입이 되어진다는 점. 결국은 경험적으로 MSCI의 신규 편입 종목을 살펴봤더니 편입 이전 1개월간 지수 대비입니다. 지수 대비한 상대 수익률이 약 한 40%에 육박을 하더라.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수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 신규 편입 예상 종목,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종목 정도가 꼽아지고 있습니다. LNF, FNF, 일진 머티리얼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절대 마시고요. 지금부터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수급의 흐름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편출 예상 종목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필라홀딩스, 신세계, 시젠, 제일기업. 근데 이 종목들이 시젠을 제외하고는 펀더멘탈이 나쁜 회사들이 절대 아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지는 종목군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유동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라 하면 하루에 거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 상장된 물량 중에 어느 정도나 거래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주주의 물량이 많이 잠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각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성들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표 잠깐 보시면 앞서서 이제 크래프톤이나 FNF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편입 예상 종목군 하루에 지난 20일 동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약 1,000억 원 정도입니다. 크래프톤을 예로 든다라면 근데 패시브가 유입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종목이 편입이 된다라면 예상되어지는 패시브 자금의 크래프톤으로의 유입 규모는 약 한 5천억 원에 가깝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의 5배가 넘는 그런 규모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도 11월 30일까지니까요. 아직도 충분히 물론 점진적으로 들어옵니다. 상당히 급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인 수급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항상 증권시장 내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수급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출 종목도 역시 패시브 펀드 내에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패시브 펀드에서는 그 비중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액티브 펀드 내에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그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둔화되어지는 망가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펀드에 73조 원가량의 유입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 종목군들로, 물론 나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동안 이제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이 상당 부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해 왔었습니다.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유입의 촉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만한 이슈임에 틀림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 이제 뭐 미국 증시는 9월 말 대비해서 연일 물론 어제와 그저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 대비해서 거의 10% 가량 올라와 있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반면에 우리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미 간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감 이게 언제쯤이나 해소되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돼야 될 첫 단추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중국발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은 아닌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소비 중심 국가가 아니라 역시 생산 중심 국가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 국가입니다. 생산 중심 국가라기보다는 소비 중심의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산 중심과 소비 중심이다라는 점에서 다소 디커플링 양상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차질이랄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저께 미국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어제 부진했었던 많이 하락했었던 그 배경 어찌 보면 중국의 공장도 가격의 13.5%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 내에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국 홍다 사태랄지 전력난 사태랄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랄지 각종 규제랄지. 근데 한 가지 기대하는 부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제조도 제조지만 소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연말 소비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단추를 풀어나가는 중국의 광군제 11월 1일부터 오늘 밤 11월 11일 12시까지 오늘 밤 12시 24시까지 진행이 되어진다. 이 부분은 이에 대한 집계는 아마도 내일 아침 정도에 중국 광군제 얼마만큼 많이
시장 내 소비가 되었는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최근 억눌려 있는 중국 내 각종 소비 관련된 규제 부분, 그리고 전력난에 따른 생산 공급망 차질, 그리고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좀 걱정되어진 부분들을 조금은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조심스럽게 가져보면서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은 고용 부분과 소비 부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고용이 개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게 된다라면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더라도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 소비가 이를 분명히 상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장 내 요소가 고용 개선이라는 부분과 소비의 확대라는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미국 시장이 너무나 크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소비 쪽에, 그리고 고용 개선 쪽에, 그 고용 개선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정부 지출, 재정 지출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라는 부분, 재정 확대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인프라 확대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정부가 어떤 쪽에 재정 슈퍼 예산을 지출을 많이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이런 어떤 그 큰 시장 내 움직임에 크게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훼손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종목군들 짚어드렸고, 정말 예상대로 편입이 될지 편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비해서 시장 좀 짚어보시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2%가 전년 대비 올라갔습니다. 31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하고요. 연준의 발언과는 좀 다르게 정말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사실상 그저께 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PPI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꼭지점을 통과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시장 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과 함께, 그리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안의 의회 통과라는 부분, 이와 맞물린 재정 확대와 같이 동반하면서 시장 상당히 고무적인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2%나 폭등을 해버리는, 물론 전월 대비도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시게 되면 YOY는 전년 동기 대비고요, MOM은 전월 대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제 발표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폭등, 전월 대비해서는 0.9% 폭등. 시장의 예상치 전년 대비는 5.8%였죠. 5%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 오히려 전망치는 이거보다 조금 전망치가 상당 부분 점차 꼭지를 치고 피크아웃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를 뚫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게 전월 대비는 예상치가 0.6%, 그리고 전월 지난 9월 달에는 0.4%. 근데 이번 달 발표된 것이 6.2%의 전년 대비와
0.9%의 전년대비.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전월에 발표됐었던 수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인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었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테이퍼링에 지금 예상되는 시점은 약 한 8개월 정도입니다.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내년 6월에 끝난 이후에 그제서야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이게 테이퍼링도 빨라지고 혹여나 금리 인상 시점까지도 빨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생산망 차질이라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더해져서 소비국가인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물가 상승 압력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대두가 시장 내 대두되기에 충분한 그런 이슈가 된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소비 개선이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 반전을 81달러대로 하락 마감하는 한 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들다 보니까 정말로 오래간 만에 금 가격이 다시금 상승 반전하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중국에 최근 나타난 그저께 발표된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 공장 엑스팩토리 프라이스가 실질적으로 도매가죠. 공장도 가격 13.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이 동반해서 맞물려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다시금 상승해 나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강구 활동이 시장 내에서 많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만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전주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 수가 전주에는 27만 1,000건, 어제 발표된 이번 주에는 26만 7천 건. 약간 4천 건가량 줄어드는 그나마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 고용액에서는 소비의 증가랑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 내 핵심 우려사항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기보다는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해 왔었는데 다시금 새롭게 어제 발표되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 내 생산 비용의 상승이 우려 수준으로 이제 변할 가능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과연 지금 너무 높게 나타났죠. 피크를 쳤죠. 이게 정말 피크인지 아니면 그 상승세가 더 지속되어질 것인지 이 부분 앞으로 아마도 12월에 발표되는 FOMC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는 점 꼭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이런 어떤 유동성의 흔들림에서 조금은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12월, 11월 말 12월 연말 소비 시즌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여기에 재정 확대와 맞물리고 배당과 맞물리게 되는 1월 효과까지. 이런 부분들 지금 긍정적인 이슈도 여전히 시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난밤 미국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등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연말 소비와 1월 효과 그리고 재정 확대라는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그리고 경제 재개라는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튜닝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 정말 최근부터 계속
해주시던 말씀이고요. 중국의 광군제 얼마나 소비가 좀 풀렸는지 지켜보시고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에 맞게 포트 조금씩 구성해 가자.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수혜 종목들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앞서서 5G 관련해서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혜 관련 종목이고요. 딱 이 제목, 기업의 제목처럼 일렉트릭, 전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또 에너지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 앞으로 LS 일렉트릭이 어떤 수혜를 얻을지 좀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10월 1일자, 그리고 12일자, 26일자, 그리고 대신증권과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10월 5일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어제 제목과 동일하게 나갔는데요. 제가 제목을 수정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바람에 우리 수 앵커님께서 어제 제목을 읽게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렉트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또 버니 씨와의 소통 속에서 우리 수 앵커님의 영어 발음도 더 듣게 될 수 있어서 이 영문으로 된 기업들을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간 미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인프라 투자는 물적 인프라와 그리고 인적 인프라, 잡스 플랜과 패밀리스 플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 11월 내에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법안이라고 하는 교육 인프라까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통 인프라를 통해서 도로, 철도, 건축, 건설, 기계, 금속에 대한 수혜, 그중에서 두산 바켓을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인프라 쪽에서는 5G, 반도체, 센서, 클라우드 관련한 부분으로서 RF 머티리얼즈와 RF HI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볼 때는 탄소 중립, 전기차 충전소, 전력망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좀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하나로서 LS 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사업 부문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전력 사업 쪽에서는 저압, 고압, 기기, 그리고 계량기, 배전방, 철도 시스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통합, 시스템, 그리고 ESS와 관련된 시스템 등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 산업 쪽에서는 이제 산업 자동화, 에너지 절약 시스템, 빌딩 자동화, 그리고 인버터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금속 사업으로는 동관, 후육관 등 건축용 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통신 관련된 부분, 간시 시스템, 제어 시스템, 통신 기기 시스템 등을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ESS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 모듈뿐만 아니라 보호계, 변압기, 모든 전력기기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이 LX 일렉트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전력 사업으로 76%, 자동화 사업으로 19%, 금속 16%, IT로는 2.4% 수준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의 송전, 배전 관련된 기기, 변압기 등 시스템 분야를 통틀어서 전력 관련한 매출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수출 비중도 알아봐야 되겠죠. 내수가 61% 내외, 수출이 39, 40% 내외를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반기 공장 가동률도 살펴보면요. 전력 부문이 88%, 자동화 부문이 79.7%, 80%를 육박하고 있고요. 자회사 LS 메탈의 공장 가동률도 96%에 육박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사업장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3곳, 베트남, 일본, 터키, 두바이, 유럽, 그리고 미국에도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 6대4, 그리고 전력 사업에서의 매출 비중 76%에 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기업 정보들 좀 챙겨 듣고 왔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산업 수혜 중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를 꼽아주셨는데 왜 하필 LS 일렉트릭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전통 인프라에도 교량이 붕괴되고 하는 사고들이 많이 났었죠. 그리고 5G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 워딩을 그대로 온다면 여기 미국인데 아이들이 대형 마켓이나 맥도날드 같은 주차장에서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이어서 전력 부분, 미국은 아직도 110V의 가정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워낙 일찍이 전력망이 구축이 되었고 그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노후화되었다. 그리고 그간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역시 더뎠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세상이 내연기관을 이제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있고 전기 자동차만 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침투율 그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그에 맞게끔 그에 걸맞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시기에 고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관세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전력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관세가 높아서 이익이 적거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었는데 전력 인프라와 결을 같이 해서 그러면 이 반덤핑 관세도 일부 해소가 된다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다시 짚어드리면 전력 사업이 76% 그리고 수출이 40%로 상반기 기준에 매출 비중과 매출액 비중, 내수와 수출까지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력 송배전과 관련된 기기, 앞서서도 변압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압, 고압 변압기 매출이 총 7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S 일렉트릭의 미국향 매출이 증가,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 수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수혜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LS 일렉트릭이 어떤 실적과 모멘텀을 좀 가지고 성장해 나갈지 체크해 볼까요? 네, LS 일렉트릭의 실적 3분기부터 리뷰를 해보면요. 매출액은 6,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 영업이익은 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 5.9%, 순이익 91억 원을 달성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성적이었습니다. 향후 기대 포인트를 좀 본다면 결국엔 수주잔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 및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본다면 전력 부문 지난 2분기
3,389억 원으로 큰 폭의 수주 잔고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약 7천억 원 가량의 전력 인프라 관련 수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약 9,1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9천억 이상의 수주 잔고는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매출로 인식될 예정인데요. 3분기 매출액이 6,8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404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2분기 대비 3분기 증가율은 22%, 그리고 3분기 대비 4분기 증가율은 14%, 혹 그 이후에 수주 잔고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1분기 234억 원, 2분기 470억 원, 3분기 404억 원. 그런데 4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분기 대비 14%가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400억 원대를 유지해 준다고만 보아도 여전히 좋은 영업이익 성장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흑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기업으로서 3분기까지 81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결국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전망을 하나금융투자에서 해주셨는데요. 22년도 전망은 앞으로 22년도는 매출액 2조 9천억 원으로 약 7.5%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 원으로 약 23%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매출액 실적 전망을 본다면 매출액 3%, 영업이익 8%의 23년도 증가율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기 순이익에 있어서도 21년도 19.2%, 22년도 32.6%, 23년도 11.6%의 증가 추이가 전망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적으로 열어놓고 길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바닥 구간을 다졌고요. 다시 고점,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박스권에서도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선 바닥 분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이 오나 안 오나 한 번 더 살펴볼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81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고 올해가 피크가 아니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거기에 모멘텀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 인프라 투자, 결국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전력 발전, 송변전, 시설 투자,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결국 태양광, ESS, 변압기, 송배전 시스템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추세 하단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LS 일렉트릭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차트 보시면 계속 좀 이 추세 하단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많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 건설과 건자재 업종들이 시장에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차트가 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인데 저희는 좀 선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출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뾰족하게 뭔가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이제 경선 당시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도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도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게 뾰족하게 새로운 수단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딱히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 안 들어요.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안 오르지 않은 정책 관련주다라고 대선 관련 정책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출산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로는 아가방 컴퍼니부터 해서 사실 차트는 아가방 컴퍼니 나쁘지 않고 주가 시세적인 부분도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대주주가 중국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그리고 어저께 이제 좀 시세가 나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영유아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의 상장도 임박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삼성출판사 움직이면 투박스 코리아가 같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라는 기업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좀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썩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차트 흐름이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 월봉을 보더라도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앞으로 대선을 치르는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좀 이슈가 되거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 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애니 플러스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OTT 관련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카툰이라는 투니버스 이런 채널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그런 채널들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출산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성통상처럼 영유아 관련된 의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출산 관련주인데, 섬유의복 관련주들 좀 상승세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이미 많이 좀 선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미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온 것들보다는 물론 트레이딩 관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책주를 조금 길게 보고 담아간다는 관점이라면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어찌됐든 대부분 정책주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무엇보다도 일단 시장에서 그런 이슈화가 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분할로 좀 여러분들 저점 매수를 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정책주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 한 6개월 이상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3월에 우리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아마 한 달 전쯤까지는 좀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그리고 OTT 관련주인 애니플러스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이슈가 붙어야 이런 테마군들은 또 수급이 붙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챙겨주셨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좀 세워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아마 약세장이 예상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됐다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되니까 또 바로 커플링이 되면서 좀 정말 부진한 성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시거든요. 오늘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우려했던 상황이었는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일단 추세대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전망을 좀 계속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자라든지 이렇게 좀 금융 쪽에 능통하신 분들이 우려감을 내는 그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객관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입장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차트적인 관점, 객관성을 가진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아니면 추세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 월가의 차티스트들도 사용하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매크로적인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차트의 시세는 결국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 저항을 막고 지금 계속 빠지는 상황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900포인트를 일단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보게 되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략적으로 한 7.5%, 여기서도 한 9% 정도, 그리고 앞에 이제 조정기가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략 한 10% 조금 안 되게 조정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3,050포인트 저항을 받고 밀리는 거니까, 여기서 최악으로 생각을 해서 한 10% 정도 밀린다면 한 2,700포인트가 될 거고요. 한 7, 8% 정도 밀린다 하면 2,800 조금 안 되게 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가정일 뿐이고,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방향에 따른 폭을 갖다가 그동안에 나와 있던 결과치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점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일어날 상황, 저렇게 일어날 상황, 각 상황별로 우리가 이제 대응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지, 장이 무너지니까 그냥 멘탈이 나와서 멘붕에 빠져 있다든지 그냥 HTS, MTS를 덮어버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구상을 해놓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올라가는 상황, 내려가는 상황 둘 다 생각을 해놓고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일 미증시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5일선을 갖다가 이제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 5일선을 이탈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볼 때 이 5일선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 이탈 이후에 시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면 시장은 계속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탈 이후에 갭 하락 출발하게 되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보면 5일선을 올라탄 게 10월 14일부터 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오늘 이 5일선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일선 회복하면서 바로 반등하는 그림이 내일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900포인트 깨지는 시점에서는 좀 대응을 여러분들 하셔야 한다 생각을 해두시고 현금화가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의 뭐 우량주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것들 분할로 조금씩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고 2,900포인트 깨지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종가 배팅 정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2,900포인트를 기점으로 삼아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 미리 선반영되었었기 때문에 이중바닥 형성하고 올라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낮지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행히 소식인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선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5일선 이탈 좀 그만하고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00선 이탈한다면 그때는 꼭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현금화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들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챙겨드린 전략 잠시 뒤 개장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